내놔. 당장 내놔라. 네가 관리한다는 그 통장이랑 수첩 다 가져와. 어머니, 나중에요. 지금은 어머니 흥분하셔서 안 돼요. 제가 나중에 다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윤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첩에는 야간 노동의 기록과 금자의 수술비 마련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기에 지금 그것을 보여주면 밤에 몰래 일한다는 사실이 들통날 판이었어요. 상수가 찾아온 가짜 가계부를 보고 인자와 유진은 신이 나 언니, 내 생각엔 말이야. 쟤 저 밤마다 나가는 거 돈 쓰러 나가는 거 같아. 남자라도 생겼나? 라고 짓거리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윤주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지요. 윤주는 바닥에 떨어진 가계부를 주워 올렸습니다. 손등에 떨어진 뜨거운 눈물이 장부의 글자를 번지게 했지만 누구도 그 눈물의 의미를 묻지 않았지요. 오늘의 이 잡돌이가 이 집안에 가져올 후폭풍,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해질녘 붉은 노을이 내려앉은 동네는 평온해 보였지만 금자의 집안은 폭풍이 휘몰아친 듯 분주했습니다. 오늘은 금자의 67번째 생신날이었지요. 주방 한 구석 윤주는 벌써 5시간째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턱 끝을 타고 내려와 앞치마를 적셨지만 그것을 닦아낼 여유조차 없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디는 종일 물에 불어 퉁퉁 부어올랐고 밤마다 국밥집 주방에서 산더미 같은 뚝배기를 닦느라 무리한 손목은 시시때때로 날카로운 통증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윤주는 신음 한번 내뱉지 않고 묵묵히 전을 뒤집었습니다. 거실에서는 금자의 웃음소리와 함께 동생 인자의 높은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왔지요. 아이고 언니, 이전 냄새 좀 봐. 근데 기름 냄새가 너무 진한 거 아니야? 요새 사람들은 이런 거 느끼해서 잘 안 먹어. 윤주야, 너 주방 환풍기 좀 세게 틀어라. 거실까지 옷에 냄새 다 배겠다. 인자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손톱을 다듬으며 소리쳤습니다. 금자는 동생의 말에 맞장구를 치듯 코를 킁킁거렸어요. 금자의 얼굴에는 며느리에 대한 기특함보다는 당연하다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인자 내 말이 맞아. 윤주제는 손이 커서 문제야. 적당히 하라고 해도 저렇게 미련하게 판을 벌려요. 누가 다 먹는다고. 예, 윤주야. 국은 다 됐니? 윤주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대충 닦으며 거실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는 억지스러운 미소조차 지을 기력이 남아있지 않았지요. 네, 어머니. 거의 다 됐어요. 이제 갈비찜만 한 번 더 기몰리면 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금자의 딸 유진이 요란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양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이 가득 들려 있었고 입술에는 화사한 루즈를 바른 상태였어요. 유진은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가방을 던져두고는 금자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봐. 내가 엄마 주려고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크림 사왔어. 요즘 강남 사모님들이 다 이거 바른대. 어이구, 내 새끼 왔구나. 돈도 없을 텐데 뭐 이런 걸 사오고 그래. 유진아, 배고프지? 저기 내 올케가 상 차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금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선물을 사기 위해 윤주가 지난달 생활비를 얼마나 쪼개고 유진이 몰래 가져간 금자의 비상금을 어떻게 메꿨는지는 금자도 유진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유진은 주방 쪽을 흘끗 보더니
코를 찌푸리며 한마디 보탰어요. 올케 언니, 아까부터 전 냄새가 너무 심해요. 내 옷에 냄새 배면 어떡해? 좀 일찍 끝내지. 꼭 사람 올 때 맞춰서 이렇게 요란을 떨어야겠어? 윤주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유진이 들고 온 쇼핑백 속에는 금자의 크림 말고도 본인의 명품 스카프가 들어있다는 것을 윤주는 알고 있었지요. 지난주 유진은 엄마 약값을 보태야 한다며 윤주에게 100만 원을 빌려갔었습니다. 하지만 금자의 약은 여전히 윤주가 야간에 조 여사의 국밥집 뒷방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며 번 돈으로 사온 것들이었지요. 헌신하는 사람은 말이 없고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침묵을 이용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금자는 심장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집안일에서 손을 떼고 상전 노릇을 했고, 인자는 언니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윤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비하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잠시 후 퇴근한 상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상수는 집안 가득한 음식 냄새와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잠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이내 금자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기분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 상수 왔니? 야, 내 마누라 고생 좀 했다. 근데 음식간이 맞을지 모르겠다. 인자가 그러는데 요즘은 이런 거 안 먹는다잖니. 상수는 주방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일하는 윤주를 보았습니다. 윤주의 눈과 마주친 순간 상수는 아내의 피로를 읽어냈지요. 하지만 그는 그저 넥타이를 풀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윤주야, 어머니 생신인데 좀 밝게 웃으면서 해라. 표정이 그게 뭐야? 보는 사람 불편하게. 죄송해요. 불 앞에 오래 있었더니 좀 어지러워서 그래요. 윤주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상수는 아내의 떨림보다 어머니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편안한 길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요. 그는 고부 갈등의 현장에서 늘 관찰자였으며 때로는 금자의 편을 들어 집안의 평화를 구걸하는 방관자였습니다. 드디어 상이 차려졌습니다. 갈비찜, 잡채, 각종 전과 미역국이 상다리가 휘어지게 올라왔어요. 인자와 유진은 자리에 앉자마자 젓가락을 휘두르며 품평회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갈비가 좀 질기다. 고기 살 때 좋은 걸로 안 샀나 봐. 윤주야, 이거 어디서 샀니? 내가 알려준 정육점 안 갔어? 인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윤주는 국그릇을 놓으며 조용히 답했습니다. 이모님, 거기 고기가 너무 비싸서요. 같은 등급인데 시장 안쪽이 더 저렴하길래 거기로 갔습니다. 아이고, 얘 좀 봐. 언니 생일인데 몇 푼 아끼겠다고 시장통 고기를 사와? 그러니까 고기가 뻑뻑하지. 언니, 며느리한테 돈 너무 아끼게 하지 마. 쟤 저러다 나중에 뒤로 돈 빼돌리는 거 아냐? 인자의 독설에 금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금자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윤주를 쏘아보았지요. 윤주, 너 내가 준 돈 다 어디다 썼니? 유진이가 그러는데 요즘 너 밤마다 어디 나간다며? 설마 내 수술비 하라고 준 돈으로 딴짓하는 건 아니겠지? 유진은 옆에서 시치미를 뚝 떼며 잡채를 씹었습니다. 자기가 빌려간 돈 때문에 생활비가 모자란다는 사실은 쏙 뺀 채 밤늦게 귀가하는 윤주의 뒷모습을 금자에게 일러 바친 것이었지요. 윤주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밤마다 조여사네 가게에서 뚝배기를 닦으며 손톱 밑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던 시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요새 잠이 잘 안 와서 산책 좀 다녀오는 거예요. 산책? 산책하는 사람 손이 그렇게 퉁퉁 부어서 들어오니? 상수야,
너 마누라 단속 좀 해라. 인자 말이 맞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지. 며느리가 겉돌면 집안 망조드는 법이야. 금자의 섯을 퍼런꾸 중에 상수는 괜히 윤주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당신 정말 왜 그래? 어머니 생신날까지 꼭 이런 소리 나오게 해야겠어? 산책은 무슨. 적당히 좀 해.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윤주는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빈 그릇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음식들 사이로 누구 하나 윤주의 헌신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지요. 오히려 그 헌신은 의심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 윤주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각, 윤주는 다시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손목에는 파스를 덕지덕지 붙이고 낡은 점퍼를 걸친 채였지요. 차가운 새벽 공기를 뚫고 도착한 곳은 조 여사의 국밥집이었습니다. 가게 뒤편 창고 옆 산더미처럼 쌓인 뚝배기들이 윤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 여사가 수건을 어깨에 메고 나오며 혀를 찼습니다. 에고, 이 미련한 것이 또 왔네. 오늘 시어머니 생신이라며? 그냥 좀 쉬지 않고. 아니에요, 사장님. 얼른 하고 가야 마음이 편해요. 저번보다 양이 좀 많네요. 윤주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세제가 섞인 물 속에서 뚝배기를 수세미로 닦아내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에 울려 퍼졌지요. 38살 한창 예쁘게 꾸미고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그녀는 가족의 외면 속에서 홀로 거친 노동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머니 속 낡은 수첩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지요. 2026년 1월 28일. 오늘 6만 원 벌었음. 어머니 수술비까지 이제 420만 원 남았다. 조금만 더 버티자. 윤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구박하는 시어머니와 방관하는 남편, 그리고 이기적인 시누이까지 그들 모두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차가운 물속에 담긴 윤주의 두 손이었습니다. 그 시각 금자는 거실에서 유진이 사온 크림을 얼굴에 듬뿍 바르며 거울을 보고 있었고 상수는 코를 골며 단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인자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은 또 어떤 식으로 윤주를 길들일지 모의하고 있었지요. 진실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싹트고 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식당 주방의 노란 불빛 아래 윤주가 닦아낸 뚝배기 하나가 반짝이며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 전야의 고요한 불꽃 같았지요. 새벽 3시 차가운 공기가 옷깃을 파고드는 시각에 윤주는 조심스레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국밥집에서 올라온 진한 육수 냄새와 주방 세제 향이 몸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지요. 윤주는 가족들이 깰까봐 숨을 죽인 채 욕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38살 여자의 얼굴은 누렇게 뜬 채 생기를 잃어버렸고 뚝배기를 닫느라 짓무른 손가락 끝은 감각조차 무뎠어요. 윤주는 찬물에 얼굴을 묻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모으면 된다고, 어머니 수술만 무사히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웃으며 살 수 있을 거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거실 건너편 방에서는 금자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천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인자가 낮에 흘리고 간 의심의 씨앗이 금자의 머릿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상수야, 너 일어났니? 상수야. 아침이 밝자마자 금자는 상수의 방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상수는 부스스한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고 윤주는 밤샘 노동의 피로를 숨긴 채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지요. 금자는 윤주가 놓은 국그릇을 보지도 않고
상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너 어젯밤에 내 마누라 들어오는 거 봤니? 3시가 다 돼서 들어오더라. 산책을 3시간이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예, 윤주 너 똑바로 말해라. 밤마다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거야? 윤주는 밥주걱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상수는 귀찮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윤주를 힐난했지요. 당신 정말 왜 그래? 어머니가 저렇게 걱정하시는데. 시원하게 말을 좀 해봐. 대체 밤에 나가서 뭘 하길래 이렇게 매일 피곤해 절어 있는 거야? 상수 씨, 저 정말 나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는 언니 가게 좀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윤주의 대답이 떨어지기도 전에 때마침 아침부터 들이닥친 인자가 거실로 들어서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인자는 시장 가방을 내려놓으며 금자의 곁에 바짝 붙어 앉았지요. 언니, 내 말이 맞지? 아는 언니 가게는 무슨. 요새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며느리가 밤마다 밖으로 돌아? 윤주야, 너 혹시 딴 주머니 차는 거 아니니? 형부가 남겨준 유산이랑 언니 수술비 모아둔 거 내가 관리한다고 하면서 어디 빼돌리는 거 아니냐고. 이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머니 돈을 왜 빼돌려요? 저 한 번도 제 사리사욕 챙긴 적 없습니다. 윤주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습니다. 억울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인자는 오히려 즐겁다는 듯 말을 이어갔지요. 아니면 아니라고 증명을 해봐. 가계부 내놓고 통장 다 까보라고. 언니 얘 요새 입고 다니는 옷 좀 봐. 시장통에서 파는 거적대기 같은 것만 입잖아. 그게 다 사람들 눈속임하려고 그러는 거야. 돈은 뒤로 챙겨두고 겉으로는 고생하는 척하는 거라고. 금자는 인자의 선동에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며 윤주를 손가락질했지요. 내놔. 당장 내놔라. 내가 관리한다는 그 통장이랑 수첩 다 가져와. 윤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첩에는 야간 노동의 기록과 금자의 수술비 마련 과정이 상세히 적혀 있었기에 지금 그것을 보여주면 밤에 몰래 일한다는 사실이 들통날 판이었어요. 금자가 알게 되면 자존심의 수술을 거부할 것이 뻔했기에 윤주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요. 지금은 어머니 흥분하셔서 안 돼요. 제가 나중에 다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당장 내놓으라고 했지. 너 정말 나 죽길 바라는구나? 내 돈 다 빼돌리고 나 수술 못 받게 해서 죽이려는 거지. 금자의 고함에 상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윤주야, 어머니 저러시다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래. 그냥 내드려. 뭐가 구려서 그렇게 숨겨. 상수는 윤주의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주는 비명을 지르며 상수를 막아섰지만 남편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지요. 서랍장이 덜컹거리며 열리고 낡은 가계부 한 권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인자가 날쌔게 그것을 낚아채 금자에게 바쳤어요. 그런데 그 수첩은 윤주가 야간 노동을 기록한 진짜 수첩이 아니었습니다. 생활비 지출 내역만 적힌 가짜 가계부였지요. 인자는 수첩을 넘겨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것 봐, 언니. 여기 언니 약값이며. 생활비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숫자가 하나도 안 맞네. 언니가 준 수술비 500만 원도 여기 기록에 없잖아. 사실 그 돈은 유진이 급하게 쓸 때가 있다며 윤주에게서 몰래 가져간 돈이었습니다. 윤주는 유진의 체면을 생각해 차마 금자에게 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유진은 마침 방에서 나오며 뻔뻔하게 선수를 쳤습니다. 어머, 올케 언니. 그 돈 내가 빌려간 거 다 갚았잖아요. 저번에 내가 줬는데 왜 장부에는 안 적어놨어? 엄마, 이거 봐. 올케 언니가 중간에서 돈 세탁하는 거라니까.
유진의 거짓말에 윤주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람들이 자신을 가운데 두고 촘촘한 그물을 짜서 조여오는 기분이었지요. 인자는 신이 나서 금자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언니, 내 생각엔 말이야. 쟤 저 밤마다 나가는 거 돈 모으러 나가는 게 아니라 돈 쓰러 나가는 것 같아. 요새 젊은 애들 도박이나 이상한 쇼핑 같은 거 많이 한다며. 아니면 남자라도 생겼나? 인자, 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남자라니. 금자가 소리를 질렀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인자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금자의 손등바닥을 문질렀지요. 아이고, 언니. 내가 언니 건강 걱정돼서 하는 소리 아냐. 세상 천지에 저렇게 며느리한테 다 맡겨두는 집이 어디 있어. 이제부터라도 유진이한테 관리하게 해. 우리 유진이가 똑똑하잖아. 유진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윤주를 매섭게 쳐다보았어요. 오늘부터 돈 관리는 유진이가 한다. 너는 주방 일이나 똑바로 해. 그리고 밤에 한 번만 더 밖으로 돌면 그땐 이 집에서 나갈 줄 알아. 윤주는 바닥에 떨어진 가계부를 주워 올렸습니다. 손등에 떨어진 뜨거운 눈물이 장부의 글자를 번지게 했지만 누구도 그 눈물의 의미를 묻지 않았지요. 상수는 출근 준비를 한다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고 인자와 유진은 금자를 부축해 거실로 나가 자기들끼리 점심 메뉴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덩그러니 남겨진 식어버린 국그릇들이 마치 윤주의 처지와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인자는 금자가 잠든 사이 유진을 베란다로 불러냈습니다. 인자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번뜩였지요. 유진아, 너 윤주한테 가져간 돈 정말 다 썼니? 이모 말도 마요. 카드값 메꾸느라 벌써 다 나갔어. 엄마 수술비로 모아둔 거 그거 좀 어떻게 안 될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언니는 지금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몰라. 윤주 전연이 다 쓴 걸로 몰아세우고 우리가 조금씩 빼서 써도 몰라. 내가 옆에서 바람 잘 잡아줄 테니까 너는 엄마 비위나 잘 맞춰. 두 사람의 낮은 속삭임이 거실을 떠돌았지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윤주에게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주는 오직 금자의 다음 약값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오늘 밤 조여사네 가게에 가서 뚝배기를 몇 개나 더 닦아야 할지만을 계산하고 있었지요. 그녀의 손목은 이미 벌겋게 부어올라 연고 없이는 견디기 힘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주는 파스 한 장을 붙이는 대신 고무장갑을 끼고 다시 찬물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성벽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자신을 가두고 갉아먹는 감옥이었음을 윤주는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심장 수술비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밧줄이었지요. 창밖으로 어둠이 다시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주는 가족들이 거실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TV를 보는 사이 뒷문으로 빠져나와 다시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공기는 아침보다 더 시려졌고 윤주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조 여사의 국밥집 간판이 저 멀리서 깜빡거리며 윤주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그 낡은 불빛이 차라리 집안의 형광등보다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이 이 비극적인 고부 갈등의 진정한 서막이었지요. 밖에는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금자의 집 거실은 대학병원 정기검진을 다녀온 뒤의 피로감과 날선 신경질로 가득 차 있었지요. 금자는 소파에 기대어 연신 가슴을 문질렀고 그 곁에는 인자가 앉아 부채질을 해대며 입을 쉬지 않았습니다. 언니, 아까 의사가 그러잖아.
수술 날짜 빨리 잡아야 한다고. 심장이 이렇게 부풀었는데 어떻게 버텨? 윤주야, 너는 애가 눈치가 그렇게 없니? 어머니, 물 좀 떠오라니까. 주방에서 약탕기를 씻던 윤주가 젖은 손을 닦으며 서둘러 물을 가져왔습니다. 윤주의 얼굴은 금자보다 더 창백했지요. 어젯밤 국밥집에서 새벽 4시까지 산더미 같은 뚝배기를 닦고 들어와 한숨도 못 자고 금자를 수발하며 대학병원 대기실에서 대여섯 시간을 버텼기 때문입니다. 금자는 윤주가 내민 컵을 툭 치듯 받아들였습니다. 물방울이 윤주의 손등에 튀었지만 금자는 안중에도 없었지요. 예, 윤주야. 아까 원무과에서 수술 예약금 걸라고 할 때 너 왜 딴소리 했니? 돈 없니? 상수한테 내가 다 맡겨놨다고 들었는데. 윤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상수가 맡겼다는 돈은 이미 유진이 급한 카드값이라며 눈물로 호소해 빌려간 지 오래였고 남은 생활비는 금자의 보조제와 인자가 수시로 가져가는 식재료비로 바닥이 난 상태였지요. 윤주가 밤마다 국밥집에서 뚝배기를 닦는 이유도 바로 그 예약금을 채워넣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수술 날짜 확정되면 한꺼번에 결제하려고요. 제가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준비는 무슨... 언니, 얘 말 믿지 마. 내가 보니까 윤주 요새 딴 주머니 차는 게 분명해. 저번에 보니까 시장 통해서 조여산에 국밥집 드나들던데 거기서 뭐 맛있는 거라도 혼자 사 먹나 보지? 인자가 눈을 가늘게 뜨며 이죽거렸습니다. 윤주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조여산의 가게에서 일한다는 사실이 들통나면 금자의 자존심에 불이 붙을 게 뻔했습니다. 이때 방에서 자고 일어난 유진이 기지개를 켜며 나왔습니다. 유진은 식탁 위에 놓인 대학병원 봉투를 뒤적거리더니 처방전을 꺼내 들었지요. 엄마, 약은 지어왔어? 이거 보니까 3개월치 처방전인데 약값이 꽤 나오겠네. 올케 언니, 약 지을 돈은 있어요? 내가 저번에 엄마 약값 보태라고 50만 원 준 거 설마 딴 데 쓴 건 아니지? 유진의 뻔뻔한 거짓말에 윤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50만 원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지난주에 100만 원을 더 빌려간 사람이 유진이었으니까요. 아가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한테 돈 주신 적 없잖아요. 오히려 저번에. 어머, 올케 언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엄마 앞에서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엄마, 이것 봐. 며느리 무서워서 돈이나 보태겠어? 준 사람 민망하게 저런 식으로 잡아떼네. 유진이 억울하다는 듯 발을 동동 구르자 금자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금자는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윤주의 발치로 튀었지요. 강윤주, 너 정말 이럴 거니? 내 딸이 돈까지 보탰다는데 그걸 가로채? 너 정말 내가 죽길 바라는구나? 그래야 이 집 재산 내가 다 차지할 테니까. 어머니, 정말 아니에요. 아가씨,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윤주는 유진을 바라보며 애원하듯 말했지만 유진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인자는 신이 나서 금자의 등을 두드리며 불을 지폈지요. 언니, 내 말이 맞다니까. 쟤 저러고 밤마다 나가는 게 분명 그 돈 쓰러 나가는 거야. 상수야. 상수, 너 이리 좀 나와봐. 안방에서 쉬고 있던 상수가 짜증 섞인 얼굴로 나왔습니다. 집안 꼴을 본 상수는 앞뒤재지 않고 윤주에게 소리를 질렀지요. 당신 또 왜 그래? 어머니 생신 지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집안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유진이가 돈 줬다며 그럼 고맙다고 할 것이지 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상수 씨, 저 정말 돈 받은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밤마다
밤마다 뭐, 또 그놈의 산책 타령할 거야? 당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어머니 약도 안 지어오고 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고. 상수는 윤주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중심을 잃은 윤주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유리 파편 위로 손을 짚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 방 안에서 윤주의 상처를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금자는 뒷목을 잡고 소파에 쓰러졌고 인자와 유진은 금자를 부축하며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상수는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오늘 안에 약 지어와. 그리고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빌어. 안 그러면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상수마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자 거실에는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윤주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피 섞인 눈물이 툭툭 바닥으로 떨어졌지요. 지난 10년간 이 집의 그림자로 살며 참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토록 몸을 망가뜨리며 버텼던가. 시어머니의 심장을 살리겠다고 내 심장이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허망했습니다. 윤주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늘 지니고 다니던 낡은 수첩과 처방전, 그리고 오늘 밤 조여사네 가게에서 닦아야 할 뚝배기들을 생각하며 챙겨둔 파스 몇 장이 들어 있었지요. 윤주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인자가 어디 가니? 약 사러 가니? 하고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지만 그 울림은 윤주의 가슴 속에서 천둥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진눈깨비는 어느새 거센 눈발로 변해 있었습니다. 윤주는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조여사의 국밥집 앞에 서 있었지요. 가게 안은 늦은 밤 국밥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 사람들로 시끌벅적했습니다. 조여사는 주방 입구에서 뚝배기를 나르다 넋이 나간 듯 서 있는 윤주를 발견했습니다. 윤주야, 너 몰골이 왜 이래? 손은 또 왜 이러고? 조여사가 달려나와 윤주의 짓무르고 피나는 손을 붙잡았습니다. 윤주는 조여사의 품에 안겨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장님, 저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여기서 밤새 설거지만 하면 안 될까요? 아무 생각 안 나게 일만 하고 싶어요. 조여사는 30년 전 자신도 시댁에서 쫓겨나 어린 자식을 안고 시장 바닥을 헤매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조여사는 윤주를 주방 구석 의자에 앉히고 따뜻한 물을 떠왔지요. 울어라. 실컷 울어. 그 집구석 사람들, 사람 귀한 줄 모르면 평생 고생해봐야 정신 차리는 법이야.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라. 저 안쪽 골방 비어 있으니까. 그 시각 금자의 집에서는 다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윤주가 돌아오지 않자 금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지요. 약은 떨어졌고 가슴은 자꾸만 죄어왔습니다. 상수야, 윤주제 진짜 나간 거냐? 약은 어떡하고? 어머니, 걱정 마세요. 지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겠어요. 내일 아침이면 기어 들어올 겁니다. 상수는 여전히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유진과 인자는 조금씩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가로챈 돈과 거짓말이 탄로 날까봐 윤주의 가방을 뒤져보려 했지만 윤주는 이미 모든 증거가 담긴 수첩을 챙겨나간 뒤였지요. 텅 빈 윤주의 자리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녀가 차려주던 따뜻한 국 한 그릇, 매일 아침 건네던 약 한 알의 소중함을 이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요. 하지만 그들이 누리던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한 여자의 피눈물로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눈 덮인 시장 골목, 조여사의 국밥집 주방 등만이 외롭게 켜져 있었습니다. 윤주는 고무장갑을 끼고 차가운 물에 손등을 담갔습니다. 손등에 상처가 아려왔지만 가슴 속의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뚝배기를 닦는 소리가 거칠게 주방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참아온 윤주의 비명이자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처절한 선언이었습니다. 금자의 심장 소리는 점점 불규칙해지고 있었고 윤주가 없는 집안의 공기는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엇갈린 진심이 낳은 비극은 그렇게 눈보라 속으로 깊게 파묻히고 있었지요. 윤주가 집을 나간 첫날 아침, 금자의 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유령선처럼 고요했습니다. 평소 오전 7시면 집안 구석구석을 채우던 고소한 밥 냄새와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울리던 칼질 소리 대신 거실에는 차갑고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지요. 금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왔지만 자신을 부축해줄 따뜻한 손길도 잠을 깨워줄 고소한 보리차 한 컵도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예, 윤주야. 너 아직도 자니? 해가 중천인데 시어미 아침도 안 차리고 뭐 하는 거야? 금자의 앙칼진 고함이 거실 벽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뿐이었지요. 평소라면 네 어머니. 금방 나가요 하며 불이 나게 달려나왔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금자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안방에서 부스스한 얼굴로 나온 상수는 거실 풍경을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내가 전날 밤 챙겨두었어야 할 와이셔츠는 보이지 않았고 식탁 위에는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용기들이 흉물스럽게 널브러져 있었지요. 어머니, 윤주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전화도 계속 꺼져 있고 정말 독하게 마음먹고 나간 건가? 독한 년, 무서운 년. 지 시험이 약도 안 지어다 놓고 도망을 가? 지가 가봤자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겠어. 상수야, 너 출근하지 말고 기다려봐. 배고프고 돈 떨어지면 저녁 전에는 기어 들어올 게다. 지가 여기서 누리는 게 얼만데 감히 누굴 겁주려고. 금자는 짐짓 큰 소리를 쳤지만 떨리는 손으로 소파 모서리를 꽉 쥐었습니다. 오전 10시가 넘어서자 집안 온도는 눈에 띄게 떨어졌고 쓰레기통은 넘쳐 흘렀지요. 이때 반찬이나 좀 얻어갈까 싶어 들른 인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요란하게 누르며 들어왔습니다. 인자는 집안 꼴을 쓱 훑어보더니 코를 막으며 소파 끝에 걸터 앉았어요. 어머 언니, 집꼴이 이게 뭐야? 세상에, 윤주 저거 진짜 나갔어? 어머머 웬일이니? 지가 나가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고. 언니 걱정 마. 며느리 없다고 굶어 죽겠어? 내가 있잖아, 내가. 인자는 호기롭게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들고 온 가방을 내려놓을 뿐 주방으로 들어가 고무장갑을 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늦잠을 자고 방에서 나온 유진을 보고 혀를 찼지요. 유진은 화장이 덜 지워진 얼굴로 하품을 하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모,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올케 언니 진짜 미친 거 아냐? 아침도 안 해놓고 나가면 우린 뭘 먹으라고. 아, 짜증나. 배고파 죽겠는데. 유진아, 너 배고프지? 엄마 식사도 챙겨드려야 하는데 내가 들어가서 국이라도 좀 데워라. 계란 프라이라도 몇 개 하든지. 인자가 슬쩍 유진에게 일을 미루자 유진은 질색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모, 나 요리 한 번도 안 해본 거 알잖아. 기름 튀면 내 얼굴 어떡해? 그리고 나 오늘 친구들하고 브런치 약속 있어. 올케 언니는 대체 이럴 거면 살림을 왜 맡은 거야? 사람 귀찮게 진짜. 유진은 화장대로 달려가 향수를 뿌려댔습니다. 금자는 딸과 동생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가슴이 답답해졌지요. 점심때가 다가오자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쁜 숨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받아온 처방전이 든 가방을 윤주가 들고 나간 탓에 약국에 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인자야, 나 가슴이 좀 이상하다. 약을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병원 가서 처방전 좀 다시 받아오면 안 되겠니? 응? 금자의 애처로운 부탁에 인자는 휴대전화 시계를 보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언니, 대학병원이 어디 한두 시간 걸려? 거기는 주차하는 데만 한나절이야. 나 오늘 이따가 동창회계 모임 있어서 가봐야 해. 내가 총무라 빠지면 큰일 나. 유진아, 내가 좀 다녀와라. 내 엄마 일이잖아. 인자가 다시 유진에게 공을 넘기자 유진은 구두 신발끈을 묶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 나 운전 무서워하는 거 알잖아. 서울 시내를 어떻게 가?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올케 언니 올 때까지 좀 참으면 안 돼? 엄마, 그냥 누워 계세요. 내가 이따가 들어올 때 맛있는 거 시켜줄게. 알았지? 유진은 쌩하니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금자는 기가 막혔습니다. 평소에 우리 유진이가 최고다. 인자 내가 내 친동생이라 든든하다며 입버릇처럼 말해왔지만 정작 몸이 아프고 손발이 묶이니 누구 하나 선뜻 자기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지요. 윤주 같았으면 벌써 병원 접수를 마치고 따뜻한 보리차를 내밀며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라고 달랬을 시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인자도 슬금슬금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나는 금자의 배꼽 시계를 모르는 척하며 인자는 외투를 챙겨 입었지요. 언니, 나도 가봐야겠다.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온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하네. 저기 식탁에 빵 조금 남은 거라도 뜯어먹어. 상수 퇴근하면 약 사오라고 하고. 나갈게. 인자마저 서둘러 집을 빠져나가자 집안에는 휑한 기운과 함께 금자만이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금자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텅 빈 주방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배는 고파오고 가슴은 점점 조여오는데 냉장고 안의 반찬들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윤주가 매일 아침 정갈하게 닦아놓던 거실 바닥에는 벌써 검은 머리카락과 먼지 뭉치들이 굴러다녔지요. 금자는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주방으로 가 물 한 컵을 따르려다 손을 떨며 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윤주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와 어머니, 다치세요. 가만히 계세요. 하고 치웠을 파편들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그 날카로운 조각들을 치워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윤주야, 윤주야. 금자는 본능적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거실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추소리뿐이었지요. 금자는 그제야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식모처럼 부리고 구박하며 나가서 얼마나 잘 사나 보자고 호통쳤던 그 며느리가 사실은 이 집의 숨구멍이었고 빛이었다는 사실을요. 한편 밖으로 나간 인자와 유진은 카페에 앉아 윤주의 험담을 이어갔습니다. 이모, 엄마 약 어떻게 해? 진짜 쓰러지는 거 아니야? 오빠한테 전화해서 약 사오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야, 죽기야 하겠니? 윤주 걔도 하루 이틀 저러다 돈 떨어지면 들어오겠지. 괜히 우리가 나서서 고생할 필요 없어. 들어가면 또 밥 차려라, 청소해라 시키실 텐데 귀찮게. 오늘 저녁은 우리끼리 밖에서 해결하고 늦게 들어가자. 인자는 커피를 들이켜며 낄낄거렸습니다. 핏줄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사람들은 정작 위기의 순간에 서로의 고통을 외면하며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기에 바빴지요. 금자가 그토록 믿고 아꼈던 딸과 동생에게 금자의 병수발은 그저 귀찮고 피하고 싶은 짐일 뿐이었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 아래 금자는 어두컴컴한 거실에 불도 켜지 못한 채 지팡이에 몸을 의지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주던 따뜻한 국 한 그릇, 매일 아침 건네던 약 한 알, 그리고 잠들기 전 발을 주물러주던 그 손길이 얼마나 눈물겨운 정성이었는지 홀로 남겨진 고독 속에서 금자는 비로소 그 무게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나쁜 년, 정말 나쁜 년들. 금자의 입에서 나온 욕설은 이제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을 버려두고 떠난 동생과 딸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화살은 평생 며느리를 쥐잡듯 잡았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지요. 금자의 가슴에는 이제 신체적인 통증보다 더 아픈 죄책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윤주가 나간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았지만 금자가 지켜온 완고한 세계는 이미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래성이 무너진 자리에는 차가운 유리 파편과 먼지, 그리고 뒤늦게 터져나온 시어머니의 마른 흐느낌만이 가득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을 찾아 떠난 빈집. 금자는 그 차가운 정적 속에서 며느리가 10년 동안 홀로 견뎠을 고독의 깊이를 아주 조금씩, 그러나 아주 아프게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자의 집 앞 가로등이 깜빡거리며 외로운 빛을 던졌고 그 빛 아래로 윤주의 빈자리는 점점 더 거대하고 선명한 그림자가 되어 금자를 압박해왔습니다. 헌신은 공기 같아서 평소에는 그 고마움을 모르지만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생명은 위협받게 됩니다. 금자는 지금 생전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없는 질식의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심장이 멈추려는 전조가 아니라 영혼의 심장이 뒤늦게 고동치는 아픈 울림이었지요. 윤주가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금자의 집은 더 이상 사람이 사는 곳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발을 디딜 때마다 끈적거리는 정체불명의 얼룩들이 가득했고 주방 싱크대에는 곰팡이가 피기 시작한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코를 찌르는 악취를 풍겼지요. 평소 윤주가 매일 아침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닦아내던 창틀에는 뽀얀 먼지가 내려앉아 집안의 생기를 완전히 앗아가 버렸습니다. 상수는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 쥐고 소파에 너클 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던 정갈한 아침 밥상 대신 편의점에서 사온 차가운 삼각김밥 껍데기와 컵라면 용기들이 그의 발치에 흉물스럽게 굴러다녔지요. 상수는 지난 이틀간 직접 집안일을 해보려 시도했지만 세탁기 버튼 하나 제대로 누를 줄 몰라 고가의 니트를 다 망가뜨렸고 청소기 한 번 돌리는 일이 이토록 허리가 끊어질 듯 고된 노동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진짜. 양말이 어디 있는 거야? 윤주야. 내 회색 양말 어디? 습관적으로 아내를 부르던 상수는 제 풀에 꺾여 입을 다물었습니다. 돌아오는 건 텅 빈 집안의 서늘한 공기뿐이었지요. 아내의 손길이 닿지 않는 집 구석구석은 마치 독이 든 성배처럼 가족들을 압박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수는 이제야 자신이 누려온 모든 안락함이 공기처럼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지독한 헌신 위에 세워진 사상 누각이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니, 오늘 약은요? 유진이더러 병원 다녀오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얘는 대체 연락도 안 되고 뭐 하는 거야? 상수의 힘없는 물음에 금자는 대답 대신 마른 기침을 내뱉었습니다. 금자의 얼굴은 사흘 사이에 몰라보게 헬쑥해져 있었지요.
며느리가 매시간 챙겨주던 따뜻한 물 한 컵과 정성스레 깎아내던 과일 한 접시의 부재는 금자의 심장을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금자는 이제야 자신이 누려온 모든 평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지독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음을 깨닫고 있었지요. 유진이 그년 아침에 친구 결혼식 간다고 나가더니 해가 지도록 소식이 없다. 상수야, 나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약 없으면 나 정말 죽는다. 숨이 안 쉬어져, 상수야. 금자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서슬퍼런 기계가 사라지고 오직 생존에 대한 처절한 공포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수는 짜증이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유진이 화려한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왔습니다. 유진의 어깨에는 번쩍이는 금색 로고가 박힌 새 가방이 걸려 있었고 얼굴에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친구 결혼식 갔다가 백화점 들렀는데 이 가방 너무 예쁘지 않아?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한정판이라 겨우 구했어.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금자는 멍하니 딸의 어깨에 걸린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상수의 눈에 들어온 건 거실 바닥에 떨어진 유진의 가방 속 영수증이었습니다. 상수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쪼가리를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금자의 수술비로 따로 모아두었던 계좌의 이체 내역과 일치하는 거액의 숫자가 찍혀 있었지요. 유진이,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이거 어머니 수술비 넣어둔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이랑 똑같잖아. 상수의 사자우 같은 고함에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진은 당황해서 쇼핑백을 뒤로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지요. 상수는 유진의 어깨에 걸린 가방을 거칠게 낚아채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말해. 유진이 너 어머니 약값 사오라고 준 돈까지 다 털어서 이 가방 산 거야? 대답해봐. 이 나쁜 년아. 금자는 비틀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딸의 화려한 옷차림과 바닥에 뒹구는 명품 가방 그리고 아들이 들고 있는 영수증을 번갈아 보며 금자의 눈에는 처절한 배신감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유진아. 유진이 너 정말 그랬니? 내 올케가 생활비 쪼개고 아껴서 내 수술비 하라고 모아둔 돈을 내가 가방 사는데 썼다는 게 정말이야? 대답해라. 이 어미 눈을 똑바로 보고. 엄마, 그게 아니라. 나도 급해서 그랬지. 올케 언니가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고 했단 말이야. 왜 나한테만 그래? 유진은 끝까지 뻔뻔하게 소리를 질렀지만 상수가 바닥에 던진 통장 정리 내역 앞에서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습니다. 금자는 비틀거리며 유진에게 다가가 딸의 뺨을 세차게 휘둘렀습니다. 마른 손바닥이 유진의 얼굴에 닿는 순간 거실에는 서늘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지요. 이 독한 년, 내 자식이라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건만 너는 내 어미 죽어가는 걸 구경하면서 가방을 사? 며느리가 돈 빼돌린다고 내 귀에 독을 타더니 정작 내 고열을 빨아먹은 건 내 핏줄이었구나. 금자는 가슴을 쥐어짜며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믿었던 딸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허영을 채웠다는 사실은 육체적인 심장 통증보다 수만 배는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던 금자는 주방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식어버린 물컵을 보며 윤주를 떠올렸습니다. 상수는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사흘 동안 집안은 지옥이 되었고 자신이 믿었던 동생은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수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왜 그토록 유진의 행동에 말을 아꼈는지, 왜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지고
버텼는지 말이지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윤주를 죽인 거예요. 그 착한 사람을 내가 벼랑 끝으로 밀어 넣은 거라고요. 상수의 통곡이 빈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윤주가 없는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시리고 무거웠습니다. 유진은 겁에 질려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고 거실에는 참회하는 아들과 배신감에 무너진 시어머니만이 남았습니다. 텅 빈 윤주의 자리는 이제 거대한 공포가 되어 그들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뒤에야 남겨진 이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을 지탱해주던 견고한 집은 핏줄의 정이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해온 한 여자의 눈물로 다져진 성벽이었다는 사실을요. 금자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던 며느리가 사실은 자신의 무너져가는 생명을 온몸으로 바치고 있던 단 하나의 기둥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기둥이 사라진 집은 이제 작은 바람에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시 매서운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린 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주야, 미안하다. 이 못난 시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내가 죽일년이다. 배신감과 공포 그리고 뒤늦은 참회가 뒤섞인 금자의 통곡 소리가 어둠이 깔린 거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이 처참하게 벗겨진 자리에는 오직 추악한 욕망의 잔해와 뒤늦게 터져나온 시어머니의 비명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평생 며느리를 옥죄어온 금자가 마주한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진실이었습니다. 거실을 집어삼켰던 폭풍 같은 소동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간 뒤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버린 잿더미 같았습니다. 바닥에 팽개쳐진 명품 가방은 주인의 추악한 욕망을 대변하듯 덩그러니 굴러다녔고 금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 끝자락을 붙잡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요. 상수는 터져나오는 울분과 자괴감을 이기지 못해 아내의 빈방으로 몸을 숨기듯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주인의 부재를 증명하듯 서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상수는 아내의 손때가 묻은 가구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쫓았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아내는 이 좁은 방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잠들었을까? 상수는 뒤늦은 죄책감에 손을 떨며 아내의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아내의 흔적을 지워내려던 상수의 손끝에 딱딱하고 묵직한 물건이 걸려들었지요. 서랍장 가장 깊숙한 곳, 낡은 겨울 양말 꾸러미 속에 꼭꼭 숨겨져 있던 것은 빛바랜 검은색 수첩이었습니다. 상수는 홀린 듯 그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겉장은 이미 수만 번 손길이 닿은 듯 매끄럽게 달아 있었고 종이 끝자락은 노랗게 변색되어 세월의 무게를 견뎌내고 있었지요. 상수는 침을 삼키며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곳엔 상수가 전혀 알지 못했던, 아니 애써 외면해왔던 윤주의 처절한 10년이 빽빽한 글씨로 박혀 있었습니다. 수첩의 전반부는 시어머니 금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적어내려간 온갖 살림의 요령들이 가득했지요. 어머니는 국에 간을 할 때 멸치 액젓을 아주 조금 넣는 걸 좋아하신다. 이모님이 오시는 날에는 겉절이를 조금 더 맵게 무쳐야 한다 같은 문장들 사이로 윤주의 소리 없는 헌신이 비쳤습니다. 하지만 수첩의 중반부를 넘어서자 기록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금자가 심장판막증 진단을 받은 작년 봄부터 수첩은 가계부가 아닌 처절한 생존의 기록이자 참회록이 되어 있었지요. 상수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수술 예약금 50만 원 입금. 유진이 아가씨가 급한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달 내보약 결제한 건 취소했다. 내 몸이 조금 더 무거워지는 건 참을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의 수술 날짜가 늦춰지는 건 견딜 수 없다. 내일은 조 여사님 가게에서 2시간 더 일을 도와야겠다. 상수는 수첩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유진이는 엄마 수술비라고 거짓말하며 올케의 피 같은 돈을 뜯어갔고, 상수는 아내가 돈 관리를 못한다며 타박을 일삼았지요. 윤주는 그 모든 수모를 일기장에 삼킨 채 남편 앞에서는 맑은 안색으로 걱정 마세요. 상수 씨라고 웃어 보였던 것입니다. 상수는 수첩을 들고 거실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금자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벽을 응시하고 있었지요. 상수는 돋보기도 쓰지 못한 채 흐릿한 눈으로 자신을 보는 금자의 무릎 위에 수첩을 펼쳐 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 사람도 아니었어요. 윤주가 밤마다 어디서 뭘 했는지, 왜 그렇게 손등이 트고 갈라졌는지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수첩을 어루만졌습니다. 삐뚤삐뚤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글씨들이 금자의 눈시울을 적셨지요. 금자는 수첩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어머니가 유독 힘들어 하셨다. 시장에서 사온 갈치를 구워드렸는데 가시를 다 발라드리지 못해 죄송했다. 내 손이 자꾸 떨려서 젓가락질이 서툴렀다.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어머니가 너는 왜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다니냐며 역정을 내시는데 그 걱정 어린 호통조차 내게는 과분한 사랑처럼 느껴졌다. 금자는 수첩을 부여잡고 자지러지는 비명을 내뱉었습니다. 이 독한 시어미가 너를 죽이려니라고 닥달했는데 너는 내 구박이 사랑이라고 적어놓았단 말이냐? 윤주야, 이 미련한 년아. 금자의 통곡 소리가 607호의 차가운 천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첩의 뒷장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인자 이모가 가져간 쌀가마니와 들기름 한 병까지 윤주는 모두 기록하고 있었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온갖 약탈의 현장을 윤주는 묵묵히 지켜보며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갈아넣고 있었습니다. 상수는 수첩에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대목을 발견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곳엔 남편의 무관심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는 아내의 눈물이 배어 있었지요. 상수 씨가 오늘 화가 많이 난 모양이다. 회사 일이 힘들었을 텐데 내가 집안을 밝게 만들지 못해 미안하다. 상수 씨가 덮는 이불이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내가 밤에 나가는 걸 알면 많이 서운해할 텐데 그래도 어머니 수술비만 다 모으면 이 밤일도 끝낼 수 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강윤주. 상수는 거실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이 술에 취해 들어와 차가운 물 한 컵을 가져오라며 소리칠 때 아내는 새벽 3시까지 조 여사의 국밥집 뒷방에서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뚝배기를 닦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내의 헌신 위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그녀의 희생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던 잔인한 방관자이자 가해자였음을 수첩 속의 문장들이 서슬퍼런 칼날이 되어 증명하고 있었지요. 진실은 가장 어두운 방 구석에서 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수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수첩이 아니라 10년간 짓밟혀온 한 여자의 인생이자 무덤이었지요. 금자와 상수는 그 무덤 앞에서 뒤늦은 참회의 눈물을 쏟아냈지만 이미 주인을 잃은 방에는 주인의 채취만이 고통스럽게 맴돌 뿐이었습니다. 금자는 수첩의 마지막 장에 적힌 짧은 낙서를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거기엔 윤주가 가출하기 직전 번진 잉크 자국과 함께 적어놓은 유서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랍 두 번째 칸에 깨끗한 속옷이랑 양말 챙겨뒀어요. 날이 더 추워지면 제가 미리 꺼내드려야 하는데, 이제는 정말 눈앞이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모자란 며느리라 끝까지 곁을 지키지 못해 정말 죄송해요. 금자는 며느리의 수첩을 품에 꼭 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는 도망가는 그 순간까지도 시어머니의 양말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구박하고 멸시했던 시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죄송하다는 고백이었다는 사실에 금자는 자신의 뺨을 내리치며 통곡했지요. 상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즐겨 듣던 노래 한 곡, 좋아하는 반찬 하나,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신의 무지가 이제야 거대한 공포가 되어 그를 덮쳤습니다. 아내는 이 집의 모든 것을 지탱하고 있었지만 정작 이 집에는 아내를 위한 공간은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낡은 수첩은 이제 남겨진 자들에게 내려진 가장 가혹한 형벌이 되었습니다. 금자와 상수는 며느리가 남긴 지독한 사랑의 기록들에 질식해가며 자신들이 얼마나 큰 보물을 제 손으로 깨뜨렸는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지요. 밤은 더욱 깊어갔고 거실의 거실등은 참회의 눈물 속에서 파르르 떨리며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적시는 금자의 눈물과 상수의 통곡은 벽을 타고 흘러내려 텅 빈 집안을 메웠지만 그 소리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윤주의 침묵보다 훨씬 더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족이라는 허울 속에 숨어 서로의 고열을 빨아먹던 괴물들은 이제야 거울 앞에 선 듯 자신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울은 바로 윤주가 남긴 눈물로 쓴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는 차가운 겨울비가 시장통 골목마다 지저분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상수는 아내의 낡은 수첩을 품에 넣고 미친 사람처럼 시장 안쪽을 헤맸지요. 빗물은 이미 상수의 외투를 적시고 바지단을 타고 내려와 구두속까지 축축하게 적셨지만 상수는 발이 시린 줄도 몰랐습니다. 그 뒤를 금자가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따랐고 멀찍이 뒤에는 인자와 유진이 투덜거리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 빗속에 어딜 가겠다는 거야? 윤주개가 시장 구석 어디 처박혀 있겠지. 비 그치면 찾으러 가도 되잖아. 인자의 짜증 섞인 외침에 금자는 대답 대신 지팡이로 바닥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금자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지요. 상수는 마침내 시장 끝자락 노란 불빛이 가물거리는 낡은 국밥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조여사 소머리 국밥이라 적힌 낡은 간판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조여사님 계십니까? 상수가 미닫이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들어서자 주방 안쪽에서 커다란 가마솥을 접고 있던 조여사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조여사는 젖은 채로 나타난 상수와 그 뒤의 일행을 보더니 이내 누군지 알아챈 듯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솥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고, 귀하신 분들이 이 누추한 곳까진 웬일이실까? 10년 넘게 제 식구 고열 빨아먹던 양반들이 이제야 사람 찾는 흉내를 내러오셨어? 우리 윤주 여기 있죠? 제발 알려주세요. 상수의 애원에 조여사는 기가 막힌다는 듯 주방 구석의 낡은 나무 문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조여사의 눈은 이미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가봐. 저기서 사흘 밤낮을 쪽잠 한 번 안 자고 설거지를 도왔어. 밥 한 술을 제대로 먹나, 잠을 1시간이라도 자나. 저 미련한 게 시어미 수술비 마지막 100만 원 채워야 한다고 생사람 잡고 있더라. 야, 상수 너는 사내 새끼가 마누라가
밤마다 남의 집 주방에서 이 고생을 하는 걸 몰랐단 말이냐? 조 여사의 서슬 퍼런 일갈에 상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때 인자와 유진이 국밥집 안으로 들어서며 코를 막았습니다. 어머, 냄새나. 언니, 여기 진짜 윤주가 있다고? 이런 지저분한 데서 뭘 한다는 거야? 인자의 철없는 소리에 조 여사가 주방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인자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쳐냈지요. 지저분해? 야, 인자 너. 내가 입고 있는 그 번드르르한 코트, 그거 윤주가 새벽에 여기서 뚝배기 닦아번 돈으로 내 언니한테 준 생활비에서 나간 거야. 내 언니가 너한테 쌀 주고 기름 줄 때 그거 다 저 안에서 윤주가 피눈물 흘리며 번 거라고. 이 인간도 아닌 년아. 조 여사의 폭로에 금자는 심장을 부여잡았습니다. 인자는 당황해서 뒷걸음질 쳤지요. 조 여사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유진의 어깨에 걸린 명품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너, 유진이 너. 너는 올케가 눈앞이 흐릿해질 정도로 일해서 모은 돈 가로채서 가방을 사? 윤주 걔가 병원 검진도 포기하고 너한테 돈 내줄 때 너는 웃으면서 쇼핑하러 다녔지? 내 올케 지금 상태가 어떤 줄 알아? 빈혈의 과로에 영양실조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상수는 조 여사의 말을 듣고 비틀거리며 쪽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환풍기 소리만 요란한 좁고 습한 주방 뒷방이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윤주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윤주는 산더미처럼 쌓인 그릇들 사이에서 멍하니 벽을 짚고 서 있었지요. 수술비를 채우기 위해 식사도 거른 채 야간 아르바이트를 이어온 윤주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윤주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잡지 못한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지요. 극심한 과로로 인해 시력까지 희미해진 윤주는 남편이 바로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조 여사님? 금방 할게요. 잠깐 어지러워서 그래요. 이것만 마저 헹구면 이번 달 수술비 다 채울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하게 해주세요. 윤주의 목소리는 이미 쇠를 긁는 듯 거칠게 쉬어 있었습니다. 상수는 아내의 앞으로 달려가 그녀의 가냘픈 어깨를 덥석 잡았습니다. 윤주야, 나야 상수야.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상수의 목소리에 윤주는 그제야 남편인 것을 알아챈 듯 몸을 움찔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가워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초라한 행색을 가리려 애썼지요. 상수 씨, 여길 어떻게? 안 돼요, 상수 씨. 나 아직 돈 다 못 모았는데. 어머니 약은 챙겨드렸어요? 내가 약국에 말해둔 거 있는데. 이때 문 뒤에서 지켜보던 금자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금자는 기름때 절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서슬 퍼런 위세는 온데간데 없고 그저 죄책감에 찌든 노파의 비참한 모습뿐이었지요. 금자는 윤주의 발치에 기어가듯 다가가 며느리의 짓무른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댔습니다. 윤주야, 윤주야, 이 미련한 년아. 이 못난 시어미가 죄인이다. 내 심장 살리겠다고 내 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가 너를 잡아먹었구나. 금자는 며느리의 거친 손등에 얼굴을 묻고 통곡했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남의 집 자식이라며 무시하고 멸시해왔던 금자였지만 지금 그 손에서 느껴지는 가느다란 떨림은 세상 그 무엇보다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이때 국밥집 입구에서 유진이 툴툴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거기 지저분해. 일단 일어나서 병원을 가든지 말든지 하자.
나 여기서 냄새나서 못 있겠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금자의 안광이 번쩍였습니다. 금자는 윤주의 손을 잠시 놓고 일어나 유진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유진의 어깨에 달린 명품 가방을 낚아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 독한 년, 내 올케가 여기서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가방 타령을 해? 너랑 인자 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 며느리 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같은 년들. 다시는 내 집 문턱 넘을 생각도 마라. 금자의 서슬 퍼런 호통에 인자와 유진은 겁에 질려 국밥집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조 여사는 그 광경을 보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제야 사람 노릇하시네. 근데 어쩌나 윤주 상태가 심상치 않아. 조 여사의 말대로 상수의 품에 안겨있던 윤주의 몸이 힘없이 뒤로 꺾였습니다. 윤주는 남편의 품에 안기면서도 흐릿한 눈으로 금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수 씨, 나 눈이 잘 안 보여요. 불빛이 자꾸 흐릿해. 나 좀 무서워요. 어머니 수술비 다 모으기 전에는 눈 감으면 안 되는데. 윤주의 이 한마디에 상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는 이미 자신의 생명력이 꺼져가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상수는 아내를 품에 꼭 안고 비가 쏟아지는 시장 골목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뒤를 따르는 금자의 절규가 시장통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우리 며느리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죽일 년입니다. 우리 윤주 좀 살려달라고요. 금자는 빗물 섞인 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상수는 빗속을 뚫고 아내를 안은 채 달렸습니다. 품 안의 아내는 너무도 가벼웠고 그녀의 호흡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냘팠습니다. 쏟아지는 빗소리가 참외의 곡소리처럼 시장통을 메웠습니다. 상수의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윤주의 창백한 얼굴 위로 떨어졌지요. 윤주는 남편의 품에서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옷깃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약, 꼭. 윤주의 마지막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상수는 아내의 몸이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끼며 절규했습니다. 뒤에서 지팡이를 내던지고 맨발로 뛰어오던 금자는 빗속에 고꾸라졌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재회한 고부.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발등에 얼굴을 묻고 참회의 기도를 올렸지만 며느리는 이미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벽을 혼자 지탱하던 기둥이 마침내 부러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장의 차가운 불빛 아래 상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길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져 그들의 죄를 씻어내려는 듯 사정없이 쏟아졌지만 이미 상처 입은 윤주의 영혼을 달래기에는 너무 늦은 비였습니다. 금자의 처절한 비명만이 시장의 정적을 깨우며 엇갈린 진심이 낳은 비극의 정점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상수는 아내를 안고 응급실로 달리기 시작했고 금자는 빗물에 젖은 바닥을 지팡이도 없이 기어가며 아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참회의 시간은 시작되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시장 골목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겨울비는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상수의 품에 안겨 정신을 잃어가던 윤주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꺾이자 상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젖은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뒤를 쫓아오던 금자는 지팡이마저 내팽개친 채 맨발로 빗물을 가르며 달려와 며느리의 발치에 고꾸라졌지요. 윤주야, 정신 좀 차려봐라, 윤주야. 이 애미가 여기 있다, 응? 금자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시장통의 정막을 찢어 놓았습니다.
금자는 흙탕물 범벅이 된 바닥에서 기어 올라가 며느리의 차가운 발등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평생 며느리를 아랫사람 취급하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며느리의 발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상수는 아내의 짓무른 손을 제 뺨에 가져다 대고 통곡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산 아내의 손이 이토록 거칠고 작았는지 상수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요. 상수의 눈물이 빗물과 섞여 윤주의 창백한 얼굴 위로 쉼없이 떨어졌습니다. 윤주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제발 눈 좀 떠봐, 윤주야.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제발. 상수의 절규에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가게 문을 열고 나와 이 비극적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조 여사는 주방 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금자의 곁으로 다가와 섰지요. 조 여사의 눈에도 분노 대신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상수의 품 안에서 윤주가 아주 작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지요. 극도의 영양실조와 빈혈로 인해 시신경까지 약해진 윤주는 눈앞에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형체로만 겨우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떨리는 손을 들어 금자의 얼굴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왜 울고 계세요? 바닥이 찬데 왜 여기 계세요? 윤주의 첫마디는 자신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여전히 시어머니의 아니었습니다. 금자는 며느리의 그 손을 붙잡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윤주야, 이 미련한 년아. 왜 나 같은 노인네 때문에 내 몸을 버려. 내가 죄인이다. 내가 내 피를 빨아먹고 산 괴물이었어. 윤주야, 제발 이 애미를 욕해라. 차라리 딱이라도 한 대 때려달란 말이다. 금자는 며느리의 손을 끌어다 제 뺨을 때리는 신용을 하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윤주는 오히려 남은 힘을 쥐어짜 금자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려 애썼지요. 윤주의 손마디는 이미 빨갛게 부어올라 제대로 굽혀지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시어머니의 눈물을 닦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모자라서 그래요. 수술비 다 모아서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해요. 어머니, 주머니에 약. 아침에 드시는 약 챙겨왔거든요. 그거 꼭 드셔야 해요. 그래야 안 아프시지. 윤주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도 앞치마 주머니를 더듬거렸습니다. 거기엔 비에 젖어 눅눅해진 약 봉투 하나가 소중하게 들어 있었지요. 상수는 그 약 봉투를 보는 순간 목이 메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아내를 끌어안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윤주야, 그만해. 제발 그만해. 이제 약 같은 거 안 먹어도 돼. 내가 살아야 나도 살고 어머니도 사시는 거야. 응? 제발 정신 좀 차려봐. 상수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갈라진 그 손은 그동안 윤주가 홀로 버텨온 고독의 훈장이자 가족을 향한 지독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상수는 아내의 손마디 하나하나에 입을 맞추며 참회의 눈물을 쏟았습니다. 금자는 시장 바닥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하늘을 향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천지신명님, 제발 우리 며느리 좀 살려주세요. 내 심장을 가져가도 좋으니 저 불쌍한 어린 생명은 살려주세요. 내가 지은 죄, 내가 다 받고 갈 테니 우리 윤주만은 제발. 금자의 진심 어린 통곡이 시장 골목의 빗소리를 압도했습니다. 평생을 자존심 하나로 버텨온 노파가 시장 바닥에서 며느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그동안 견고하게 쌓아 올렸던 고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담벼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주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눈물을 확인한 듯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녀가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은 돈도 화려한 보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노력을 알아주는 따뜻한 눈빛 하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충분했지요. 윤주는 떨리는 손으로 상수의 옷깃을 꽉 쥐었습니다. 상수 씨, 나 이제 좀 쉬어도 되죠? 너무 졸려요. 안 돼, 윤주야. 자면 안 돼. 조금만 버텨. 응? 응급차 금방 올 거야. 상수의 외침에도 윤주의 눈꺼풀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지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착취와 무관심의 사슬이 진심 어린 참회의 눈물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금자는 며느리의 차가운 발을 자기 가슴 속에 품고 닦아내며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윤주야. 고맙다, 내 딸아. 내가 내 딸이다. 생판 남인 줄 알았던 내가 진짜 내 자식이었어. 빗줄기는 그칠 줄 모르고 그들을 적셨지만 시장 바닥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은 세 사람의 온기는 그 어떤 불빛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무너진 담벼락 사이로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짜 사랑이 흐르기 시작했지요. 상수는 아내를 다시 번쩍 안아들고 응급차 소리가 들리는 시장 입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금자는 맨발인 것도 잊은 채 지팡이 없이 아들의 뒤를 쫓았습니다. 참회의 시간은 너무 늦게 찾아왔지만 그들은 이제야 비로소 한 지붕 아래 사는 진정한 식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동그라진 낡은 수첩 위로 빗방울이 떨어져 윤주의 지난 고통들을 씻겨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의 어둠 속에서 금자의 비명 같은 참회 소리가 여전히 메아리쳤고 상수는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어둠을 뚫고 빛을 향해 달렸습니다. 시장통의 비극적인 재회 이후 윤주는 구급차에 실려 대학병원 응급실로 급히 후송되었습니다. 상수는 피범벅이 된 아내의 손을 놓지 못한 채 병원 복도를 미친 사람처럼 달렸고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금자는 아들의 뒤를 쫓으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드러난 윤주의 상태는 참혹함 그 자체였지요. 의료진이 윤주의 옷을 가위로 잘라내자 그 안에서 드러난 아내의 몸을 본 상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막았습니다. 10년 세월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며 정갈하게만 보였던 아내의 몸은 극심한 영양 부족으로 뼈마디가 흉측하게 튀어나와 있었고 손목과 발목은 야간 설거지 노동의 흔적인지 시퍼런 멍과 파스 도구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일단 진정하세요. 영양 상태가 최악입니다. 빈혈 수치가 너무 낮아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일단 정밀 검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의 냉정한 목소리가 상수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윤주가 각종 검사를 위해 검사실로 들어가는 동안 상수는 응급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초점을 잃은 눈으로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잠시 후 안과 과장과 내과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상수를 불렀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시력이 급격히 저하된 건 단순히 피로 때문이 아니에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영양실조로 인해 안압이 조절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망막 쪽 혈관이 이미 파열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영영 실명할 뻔했어요. 게다가 간 수치와 신장 수치도 엉망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버텼는지 믿기지가 않네요. 상수는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가슴을 베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수첩에 적었던 눈앞이 흐릿하다는 고백은 삶을 놓기 직전의 마지막 비명이었던 것입니다. 상수는 병원 복도 벽에 머리를 찌우며 통곡했습니다. 그 시각
금자는 응급실 한쪽에서 며느리가 남긴 젖은 약 봉투를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인자와 유진이 겁에 질린 안색으로 병원에 나타났지요. 유진은 어깨에 걸려있던 명품 가방을 차마 매지 못하고 손에 든 채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엄마, 언니는 어때요? 그냥 좀 피곤해서 쓰러진 거 맞죠? 유진의 철없는 물음에 금자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의 뺨을 다시 한번 세차게 휘둘렀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 서늘한 파열음이 울려 퍼졌지요. 이 독한 년, 내 올케가 눈이 멀어가면서까지 번 돈으로 너는 가방을 사고 쇼핑을 해? 인자 너도 똑똑히 들어라. 내 며느리 피 빨아먹고 산 너희는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다. 오늘부로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금자의 서슬 퍼런 일갈에 인자와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조 여사의 국밥집에서 마주한 윤주의 처참한 몰골, 그리고 의사로부터 들려오는 비극적인 진단들이 그들의 뻔뻔한 가슴에도 뒤늦은 가책의 불꽃을 지폈던 것이지요. 유진은 바닥에 떨어진 명품 가방을 보며 참담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화려한 가방 가죽 위로 올케의 짓무른 손등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윤주의 의식이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자신의 몸보다 금자의 수술 여부부터 물었습니다. 상수 씨, 나 괜찮으니까 어머니 수술부터 해요. 수술비 내가 다 모아뒀어요. 그거면 될 거예요. 윤주의 갈라진 목소리에 상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금자는 며느리의 침대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니다, 윤주야. 그 돈은 내 치료비로 쓸 거다. 내 심장은 이미 다 썩어서 고칠 것도 없어. 내 눈부터 고치고 내 몸부터 챙겨야 한다. 이 미련한 녀석아. 금자의 눈물 섞인 애원에도 윤주는 완강했습니다. 자신의 병원비로 수술비가 쓰인다면 자신은 절대 치료를 받지 않겠다며 고집을 피웠지요. 결국 상수는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윤주가 목숨 걸고 모은 그 돈은 결국 금자의 심장 수술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수술 당일 상수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윤주는 휠체어에 앉아 상수의 곁을 지켰지요.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안대를 하고 있었지만 윤주의 입가에는 평온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술은 무려 7시간이나 진행되었습니다. 낡고 비틀거렸던 금자의 심장은 며느리의 헌신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수혈받아 다시금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성공적입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말에 가족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실 밖을 지키던 인자와 유진도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윤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언니, 잘못했어요. 내가 죽일 년이에요. 언니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우리 욕심만 채웠어요. 정말 미안해요, 언니. 유진은 자신이 샀던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을 모두 중고 매장에 내다 팔아 마련한 현금 봉투를 윤주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인자 역시 그동안 빼돌렸던 돈과 물건들을 다 챙겨와 조카 며느리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윤주는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시누이와 시이모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가족들이 이렇게 모였으니까 됐어요. 저도 고집 부려서 죄송해요. 윤주의 바다 같은 용서 앞에 인자와 유진은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비로소 실감한 그들은 그날 이후 윤주의 병실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금자는 회복실에서 깨어나자마자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상수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며 윤주의 소식을 전했지요. 금자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뛰는 심장의 박동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이 심장 소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10년 동안 흘린 눈물과 헌신이 만들어낸 박동이라는 사실을요. 윤주 역시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암과 전문의와의 상담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환자분 망막 혈관이 파열되긴 했지만 레이저 치료와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시력의 80% 이상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과로하면 다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푹 쉬셔야 합니다. 의사의 권고에 상수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선생님. 제가 이제 윤주를 위해 살 겁니다. 아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는 약속, 10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꼭 지킬게요. 윤주는 남편의 목소리에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요. 시야는 아직 흐릿했지만 윤주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환하고 밝았습니다. 며칠 뒤 금자와 윤주는 같은 병동에서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휠체어를 밀어주었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걸음걸이를 잡아주었습니다. 고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증오와 멸시의 벽은 완전히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서로를 향한 가여움과 사랑이 채워졌습니다. 금자는 며느리의 튼 손등에 영양크림을 발라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윤주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내 딸이다. 내 심장이 뛰는 매 순간마다 너를 기억하마. 고맙다, 정말 고맙다. 윤주는 시어머니의 품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10년간의 지독한 가시밭길 끝에 마주한 평화였습니다. 상수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쳤지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성벽은 이제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모든 식구가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지키는 튼튼한 요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의 모진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어느덧 연두빛 새순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한때 냉기가 가득했던 집안에도 이제는 사람 사는 냄새와 따스한 햇살이 구석구석 스며들었지요.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한 금자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거실을 거닐 만큼 기운을 차렸고 윤주의 눈 또한 꾸준한 치료 덕분에 이제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얼굴을 환히 마주볼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인자와 유진이었습니다. 조 여사의 국밥집에서 올케의 처참한 진실을 목격한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행동했습니다. 유진은 그동안 올케를 무시하며 가로챘던 돈을 갚기 위해 자신이 아끼던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을 모두 처분한 것도 모자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신이 번 돈을 봉투에 담아 윤주 앞에 내밀며 고개를 숙였지요. 언니, 이거 정말 작은 돈이지만 제가 언니한테 진 빚 갚는 마음으로 모았어요. 그동안 제가 언니한테 했던 짓들 평생 갚아도 모자라다는 거 알아요. 저 정말 나쁜 년이었어요. 미안해요, 언니. 유진은 이제 화려한 화장 대신 수수한 얼굴로 퇴근 후면 올케의 다리를 주물러주며 진심 어린 사죄를 이어갔습니다. 인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뻔뻔하게 쌀이며 기름을 훔쳐가던 시이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시장에서 좋은 식재료를 직접 사와 윤주의 보양식을 챙겼습니다. 윤주야, 내가 정말 낯짝이 없어서 너를 볼 수가 없다. 그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생각하면 잠이 안 와. 내가 다 채워 넣어마.
내가 고생해서 모은 그 마음들, 내가 죽을 때까지 갚으며 살게. 인자는 윤주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조카 며느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윤주는 그런 두 사람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아 주었습니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지요.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금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앞에 섰습니다. 평생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며느리가 차려주는 밥상만 봤던 시어머니가 직접 칼을 잡은 것이지요. 며느리가 좋아한다던 나물을 무치고 윤주가 수첩에 적어두었던 방식 그대로 멸치 액젓을 조금 넣어 깊은 맛을 낸 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직 몸도 다 안 나으셨는데. 윤주가 만류하며 주방으로 들어오자 금자는 부드럽게 며느리의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아니다, 윤주야. 오늘은 이 애미가 차려주는 밥 먹어라. 10년 동안 내가 차려준 밥 먹고 내가 이만큼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내 밥상 좀 차려줘야지. 가서 앉아 있어라, 우리 딸. 금자의 입에서 나온 우리 딸이라는 단어에 윤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한 번도 불려보지 못했던 그 호칭이 윤주의 가슴 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상수는 아내의 곁에 앉아 손을 꼭 잡았고 인자와 유진도 함께 둘러앉아 비로소 완전한 가족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금자는 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것은 상수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했던 윤주의 피눈물이 어린 그 수첩이었지요. 금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수첩의 마지막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윤주의 정갈한 글씨체 옆으로 금자가 돋보기를 쓰고 한자 힘주어 쓴 서툴고 비뚤비뚤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 수술 후 떨리는 손으로 정성을 다해 적어내려간 금자의 편지였습니다. 나의 딸 강윤주에게. 윤주야, 이 못난 시어미를 어머니라 불러줘서 고맙다. 내가 닦은 수천 개의 뚝배기가 내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했구나. 나는 내가 남인 줄 알았다. 그래서 모질게 굴었고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줄도 모르고 내 배만 채웠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염치가 없지만 이제는 내가 내 울타리가 되어주마.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하늘이 내게 준 가장 귀한 선물이다. 사랑한다. 내 딸 강윤주. 수첩에 적힌 시어머니의 고백을 읽어내려가던 윤주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금자는 우는 며느리를 품에 꼭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상수는 아내와 어머니를 동시에 안으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귀한 사랑을 외롭게 두지 않겠노라고요. 인자와 유진도 수첩 속의 글귀를 함께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압니다. 자신들이 누려온 안락함이 결코 공짜가 아니었음을, 한 사람의 지독한 헌신이 무너져가는 집안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를요. 그들은 윤주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봄바람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낡은 수첩은 이제 고통의 기록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증거가 되어 가문의 가업처럼 소중히 간직되었습니다. 며칠 뒤 윤주는 상수와 함께 오랜만에 시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조 여사의 국밥집 앞을 지날 때 조 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윤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윤주야, 얼굴 좋아졌네. 이제야 좀 사람 사는 집 같아 보인다. 조 여사의 덕담에 윤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윤주의 눈에 비치는 세상은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든든한 어깨,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가족들의 얼굴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보였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상수가 윤주에게 물었습니다. 윤주야, 정말 행복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윤주는 남편의 팔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상수 씨. 지금이라도 이렇게 함께 웃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우리 이제 다시는 서로 아프게 하지 말아요.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지는 길 위로 길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집에는 이제 시어머니의 따뜻한 밥상과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눈물로 다져진 고부의 정, 그리고 처절한 참회 끝에 얻어낸 가족의 용서. 낡은 수첩 속에 담겼던 빈자리의 공포는 이제 함께함의 축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 여자의 헌신이 죽어가는 가정을 살려내고 얼어붙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낸 위대한 승리의 기록이었습니다. 금자는 오늘도 수첩을 들여다보며 며느리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 이름은 이제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담벼락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의 꽃이 만개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